이 이야기는 셋째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한 여자아이가 판사 박순자가 되기까지, 그리고 40년 만에 법정에서 아버지를 마주하게 된 그 뒷이야기입니다. 피고인 박종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방청석 맨 뒷줄. 검은 코트를 입은 70대 여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저 늙은 피고인이 고개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셋째냐? 40년이에요. 40년 만에 들은 그 이름. 사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사랑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생 잊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받은 기억도 오래가지만요. 사랑받지 못한 기억은 더 오래간답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름도 없이 태어나서 셋째로 불리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대한민국 판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40년 만에 왜 법정에서 아버지를 마주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967년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고요? 저는요, 박순자 판사님을 직접 뵌 적이 있어요. 은퇴하시고 나서 한 강연회에서였는데요.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8살까지 이름이 없었습니다. 강연장이 술렁였어요. 판사까지 하신 분이 이름이 없었다니 무슨 말인가 싶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요, 넷째가 아들이면 그때 이름 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강연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29에요. 그날 저는 궁금해졌어요. 대체 그 어린 셋째가 어떻게 판사가 되었을까? 그리고 그 아버지와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상상 이상의 이야기였어요. 1967년 경상도 산청. 논밭 사이에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어요. 박종팔. 마을에서는 그래도 양반 가문이라고 불리던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양반이라고 해봤자 가진 건 논 대여섯 맞이기하고 자존심뿐이었어요. 이 집에는요, 아이가 넷 있었습니다. 큰아들 종수, 둘째 아들 종민, 그리고 딸 둘. 큰딸은 그래도 순이라고 이름이 있었는데요. 셋째 딸은요, 이름이 없었어요. 왜냐고요? 박종팔 씨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넷째가 아들이면 그때 이름 지어주지 뭐 믿기시나요? 그때는요, 이런 일이 진짜 있었습니다. 그래서 셋째는요, 8살까지 그냥 셋째로 불렸어요. 셋째야, 밥퍼라. 셋째야, 오빠들 빨래해라. 셋째야, 아버지 담뱃불 가져와라. 부엌에서 밥을 푸고,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오빠들 신발을 닦았어요. 학교요? 꿈도 못 꿨습니다. 큰오빠 종수는 읍내 중학교를 다녔어요. 둘째 오빠 종민이도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갔고요. 큰언니 순이는요, 14살에 시집갔습니다. 새마을 건너 김서방네 둘째 아들한테요. 어머니요? 어머니 이름은 김말순 씨였어요. 평생 아버지한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신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밥상을 엎으면 주워 담고, 남편이 소리를 지르면 고개를 숙이고, 남편이 딸한테 이름을 안 지어줘도 아무 말 못하셨어요. 한 번은요, 어린 셋째가 물었대요. 엄마, 나는 왜 이름이 없어?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냥 셋째라고 불러. 응? 그게 편해. 그게 편하다고요. 아이한테 그게 편하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어머니도요,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는요, 여자가 목소리를 내면 싸가지 없다 소리 들었거든요. 특히 남편한테 대들면요, 그건 집안 망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같은 지붕 아래 있었지만 셋째를 지켜줄 수가 없었던 거죠. 셋째가 8살 되던 해예요. 넷째가 태어났습니다. 온 집안이 긴장했어요. 아버지는 마당에서 서성거렸고 어머니는 방에서 끙끙 앓았고요. 산파 할머니가 들어왔다 나왔다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요.
아들. 산파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아버지 얼굴이 환하게 펴지더니 마루에서 펄쩍 뛰었습니다. 아들이다. 우리 집에 아들이 또 났어. 그날 밤 동네 잔치가 벌어졌어요. 돼지 잡고 막걸리 돌리고요. 집안이 떠들썩했습니다. 셋째는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잔치상 그릇이 산더미였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부엌으로 왔어요.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요. 야, 셋째야. 예. 너 이름 지어줄게. 셋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요. 드디어 이름이 생기는 건가요? 순자. 박순자. 알았지? 순자. 순할순, 아이자. 순한 아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셋째가, 아니 순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름 있다고 달라지는 거 없음께. 니는 계속 오빠들 뒷바라지해야 돼. 알았지? 그 말 한마디예요. 순자 가슴에 있던 기쁨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름을 받았는데 기쁘지가 않더래요. 오히려 서러웠대요. 나는 이름값도 없는 존재구나. 8살 아이가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 바뀌고요. 순자가 10살이 되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다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순자는 못 갔습니다. 아버지, 저도 학교 가고 싶어요. 뭐, 계집애가 학교는 무슨, 네 오빠들 뒷바라지나 해라. 그런데 동네 아이들은 다 가는데, 그 집은 그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요. 닥치고 일이나 해. 순자는 울지 않았어요. 아니, 울 수가 없었습니다. 울면 맞았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오빠 책가방을 몰래 열어봤어요. 국어책이 있더래요. 글자가 빽빽했어요. 순자는 그 글자들이 너무 예뻐 보였대요. 그래서요, 몰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밤에 오빠들이 잠들면 마루에 나와서요. 달빛 아래에서 책을 봤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글자를 외우고 담벼락에 몰래 써봤어요. 나무가지로 흙바닥에 글씨 연습도 했고요. 아무도 몰랐어요. 순자가 밤마다 혼자 공부한다는 거. 1년이 지났어요. 순자는 국어책을 다 뗐습니다. 혼자서요. 그 다음엔 산수책을 봤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것도 1년 만에 혼자 뗐습니다. 12살이 되었을 때는요. 오빠들 중학교 교과서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순자가 이렇게 똑똑하다는 거. 왜냐고요?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딸한테 너 공부 잘하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밥이나 잘하고 빨래나 잘하면 됐으니까요. 순자가 13살 되던 해에요. 큰일이 났습니다. 큰오빠 종수가 서울로 대학을 간다고 했어요. 아버지, 저 서울대학교 갈랍니다. 뭐? 서울대학? 예. 선생님이 저 성적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박종팔 씨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 우리 집안에서 대학생이 나오는 거요? 예, 아버지.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큰오빠는요, 왕자 대접을 받았습니다. 밥상도 따로 차려졌어요. 고기 반찬은 큰오빠 앞에만 놓였고요. 순자가 빨래를 해도 큰오빠 옷은 따로 정성껏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서울대학교 등록금이요. 그 시절에는 엄청난 돈이었거든요. 놈 팔아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머리를 싸맸어요. 큰 놈 대학은 보내야 하는데 돈이 없네. 그때요. 어디선가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순자 시집 보내면 되지 않겠어요? 옆집 아줌마가 한 말이었어요. 산 너머 청암리에 장서방네 있잖아요. 거기 큰아들이 장가 못 가서 애를 먹는데 신부감 구한다더라고요. 거기다 순자 보내면 돈 좀 받지 않겠어요? 아버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 얼마나 주는데? 논 서너 마지기 값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 좋네. 순자는요. 부엌에서 이 얘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더래요. 나를 판다고?
논 서너 맞이기에 13살이었어요. 고작 13살. 그날 밤 순자는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요.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고요. 그렇게 밤새 울었어요. 며칠 후에요. 청암리 장서방내에서 중매쟁이가 왔습니다. 아이고, 이댁 셋째가 그렇게 일을 잘한다면서요? 그럼요. 얼마나 손재주가 좋은데요.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순자는 방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얼굴 한번 봅시다. 순자가 끌려 나왔어요. 중매쟁이가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좀 말랐네. 밥은 잘 먹나? 예, 먹습니다. 그래, 순자야. 시집 가면 애기 낳아야 되는 거 알지? 순자가 대답을 못했어요. 13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중매쟁이가 희히 웃었습니다. 아이고, 부끄러운가 보네. 그래, 그래야 섹시지. 그날 혼담이 오갔어요. 논새 맞이기 값에 순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한 달 뒤에 홀레 올리기로요. 순자 의견은요?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시대에는요. 딸이란 건 시집 보내는 것이었거든요. 본인 의견 같은 건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에요. 순자가 어머니한테 갔어요. 엄마, 왜, 시집 안 가면 안 돼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야, 네가 안 가면 오빠가 대학을 못 가. 그런데가 뭐요? 니는 계집애잖아. 계집애는 시집 가는 거요. 순자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학교 가고 싶었어요. 저도 공부하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왜 저만 못 가요? 왜 저만 팔려가요? 어머니가 순자 뺨을 때렸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어머니가 순자를 때린 건 인연이 미쳤어? 아버지 들으면 어쩌려고 이런 소리를 해. 순자가 뺨을 감싸 쥐었어요. 아픈 게 아니었어요. 서러운 거였습니다. 엄마도 나 안 도와주는 거야?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나가라. 그리고 이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라.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나는 죽는다. 내가 살려면 도망쳐야 한다. 혼례 사흘 전이었어요. 새벽녘에 순자가 일어났습니다. 오빠 헌 책가방에 옷까지 몇 벌 넣고요. 부엌에서 식은 밥 한 덩이 챙겼어요. 마루에 신발 신고 나오는데 누가 있더래요. 순자야. 어머니였습니다. 순자가 멈췄어요. 들켰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순자한테 다가오더니 뭔가를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가져가라. 종이로 싼 뭔가였어요. 열어보니까요. 돈이었어요. 엄마, 이거 아버지 몰래 모은 거다. 얼마 안 되지만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미안하다, 순자야. 엄마가 널 지켜줬어야 하는데. 순자도 울었어요. 말없이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나갈게. 가라.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응. 그리고 절대 잡히지 마라.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14살 새벽. 오빠 헌 책가방 하나 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어요. 밤새 걸었습니다. 14살 순자가 집을 나왔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고요. 손에는 어머니가 쥐어준 돈 몇 푼, 등에는 오빠 헌 책가방 하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고 논두렁을 지나고 산길을 넘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해가 뜰 때쯤 읍내에 도착했습니다. 읍내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순자는 버스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버스가 어디로 가는 거지? 돈은 얼마나 내야 하지? 무서웠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잡히면 어떡하지? 아버지가 찾으러 오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하니까요. 무서움보다 절박함이 더 컸습니다. 순자가 버스 정류장 아저씨한테 물었어요.
저기요. 서울 가는 버스가 있어요? 서울? 여기서 서울 직행은 없어. 대구까지 가서 갈아타야 돼. 대구요? 응, 대구 가는 버스 있어. 1시간 후에 온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정류장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얼마나 길던지요. 혹시 아버지가 찾아올까봐 계속 두리번거렸어요. 지나가는 어른마다 다 아버지 같았습니다. 다행히 버스가 왔어요.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냈습니다. 대구까지요. 버스 기사 아저씨가 순자를 봤어요. 너 혼자야? 예. 학생 같은데 학교는? 친척집 가는 길이에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살려면 거짓말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버스 기사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타라. 순자가 버스에 올랐습니다. 맨 뒷좌석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마을이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논밭이 지나가고 산이 지나가고 아는 풍경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순자가 창문에 이마를 기댔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새벽에 돈 쥐어주시던 그 손, 절대 잡히지 마라 하시던 그 목소리. 엄마, 나 잘할 수 있겠지? 순자가 혼잣말을 했어요. 아무도 안 들리게 입술만 달싹거리면서 나 혼자서도 살 수 있겠지?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버스는 덜컹거리며 달렸고 순자는 혼자 울었습니다. 그때요. 앞좌석에 앉은 할머니가 뒤를 돌아봤어요. 아가, 왜 울어? 순자가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아, 아니에요. 안 울어요. 할머니가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삶은 고구마였어요. 이거 먹어. 배고프제? 순자가 멈칫했어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어린 게 혼자 버스 타고. 받아. 순자가 고구마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았습니다. 고구마가 이렇게 달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고구마를 먹으니까 눈물이 더 났어요. 할머니가 순자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어도 돼. 울고 싶으면 울어. 순자가 고구마 들고 펑펑 울었어요. 버스 안에서, 모르는 할머니 앞에서, 그게 집 나온 후 처음으로 위로받은 순간이었습니다. 대구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이었습니다. 순자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고요. 자동차가 왱왱 지나다녔어요. 건물이 높았습니다. 여기가 대구구나. 순자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서울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누가 순자한테 말을 걸었어요. 꼬마야, 길 잃었어? 중년 여자였어요. 파마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서울 가는 버스 찾고 있어요. 서울? 거기 왜 가는데? 친척집이요. 혼자서? 예. 여자가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뭔가 이상한 눈빛이었습니다. 꼬마야, 언니가 도와줄까? 서울 가는 법 알려줄게. 순자가 잠깐 망설였어요. 그런데 마땅히 물어볼 사람이 없었거든요. 네. 여자가 순자 손을 잡았어요. 이쪽으로 와. 언니가 밥도 사줄게. 순자가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그때가 1968년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요, 가출한 어린 여자아이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좋은 말로 깨어서 데려간 다음에요. 안 좋은 곳에 팔아넘기는 사람들이요. 순자가 따라간 그 여자,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순자를 데려간 곳은요, 허름한 골목 안쪽 건물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기다려. 언니가 밥 가져올게. 여자가 나가더니 문을 잠갔어요. 순자가 문을 밀어봤습니다. 안 열렸어요. 뭐야? 순자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잠시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인연이 새로운 애냐? 얼굴은 괜찮네. 좀 말랐지만. 순자가 벽으로 물러섰어요. 저, 서울 가야 하는데요. 남자들이 웃었습니다. 서울은 무슨, 너 이제 여기서 일하는 거야. 예.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대신 일해야지. 공짜가 어딨어.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저 나갈래요. 나가긴 뭘 나가. 너 판돈이 얼만데. 순자가 그제야 알았어요. 자기가 팔려왔다는 걸. 어떡하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순자가 이상하게 침착해졌대요. 겁이 너무 나면 오히려 차가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였어요. 도망쳐야 해. 지금 당장. 순자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창문이 있었습니다. 작았지만 몸이 빠질 것 같았어요. 순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배가 너무 아파요. 그러더니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연기였어요. 남자들이 당황했어요. 야, 왜 이래? 진짜 아픈 거야? 순자가 더 크게 신음했어요. 너무 아파요. 살려주세요. 한 남자가 다른 남자한테 말했어요. 야, 물 떠와. 2년 죽으면 우리가 손해야. 한 남자가 나갔어요. 순자가 눈을 떴습니다. 지금이었어요. 벌떡 일어나서 창문으로 달렸어요. 남은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야, 2년이. 순자가 창문을 열고 몸을 던졌어요. 2층이었지만 지붕이 있었습니다. 지붕 타고 내려와서 골목으로 뛰었어요. 잡아. 뒤에서 소리가 들렸지만 안 돌아봤어요. 그냥 뛰었습니다. 죽어라 뛰었어요. 얼마나 뛰었을까요? 어느 순간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순자가 사람들 사이로 숨었어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뒤를 봤습니다. 안 쫓아왔어요. 살았다. 순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4살이었어요. 집에서 팔려가다 도망치고 대구에서 또 팔려갈 뻔하고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곳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울 수 없었어요. 울면 눈에 띄니까요. 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어요. 서울 가야 해. 거기 가면 뭔가 다르겠지. 왜 서울이었냐고요? 순자가 오빠 책에서 봤거든요. 서울은 기회의 땅이다. 그 문장 하나 믿고 간 거예요. 순자가 서울에 도착한 건 집 나온 지 사흘째였어요. 대구에서 버스 타고 또 걸어서 또 버스 타고 어머니가 준 돈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서울역 앞에 내렸을 때요. 순자가 멍하니 섰대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곳은 처음이었거든요.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요. 자동차가 쉴 새 없이 지나갔어요. 여기가 서울이구나. 그런데요. 감탄할 여유가 없었어요. 배가 고팠거든요. 사흘 동안 제대로 먹은 게 없었습니다. 순자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돈이 없었어요. 그때요. 식당 뒤쪽 골목에서 냄새가 났어요. 음식 냄새였습니다. 순자가 골목으로 갔어요. 식당 뒷문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기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야, 넌? 배가 고파서요. 일 좀 할 수 있을까요? 밥만 주시면 돼요. 아주머니가 순자를 봤어요. 남루한 옷에 헝클어진 머리. 며칠 굶은 게 티가 났습니다. 너 집은? 없어요. 가출한 거야? 순자가 대답을 못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요즘 가출한 애들 많더라. 그러더니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에 밥 한 그릇 들고 나왔습니다. 먹어. 순자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밥을 받아들고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었어요. 그 식당 이름은 서울식당이었어요. 서울역 근처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이름은 김복순 씨. 남편이랑 둘이서 운영하는 식당이었어요. 복순 씨가 순자한테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박순자요. 나이는? 14살이요. 복순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14살이 뭘 잘못했길래 집을 나왔어. 순자가 대답 대신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진 거예요. 복순 씨가 순자 등을 토닥였어요. 울어. 울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한참을 울고 나서요. 순자가 다 말했어요. 이름 없이 셋째로 불렸던 것. 학교도 못 간 것. 논새 맞이기에 시집 팔려갈 뻔한 것. 대구에서 또 팔려갈 뻔한 것. 복순 씨가 다 듣고 나서 말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줌마. 저 여기서 일해도 돼요? 밥만 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복순 씨가 잠깐 생각했어요. 설거지할 사람이 필요하긴 했는데. 순자가 고개를 조아렸어요. 열심히 할게요. 제발이요. 복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대신 일 열심히 해야 돼.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순자의 서울 생활이 시작됐어요. 서울 식당에서 순자가 맡은 일은요. 설거지, 청소, 반찬 다듬기였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쉬는 시간은 점심, 저녁 식사 시간뿐이었습니다. 힘들었냐고요? 힘들었죠. 그런데요, 순자는 불평 안 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가 집보다 낫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서는 일해도 욕 먹었어요.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계집애가 뭘 해도 안 돼. 그런 소리 들으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복순 씨가 잘하면 칭찬해줬어요. 순자, 오늘 설거지 깔끔하네. 순자, 못 써는 거 잘 배웠다. 그 말 한마디가요. 순자한테는 세상 다 가진 것 같았대요. 그런데요. 순자한테는 꿈이 있었습니다. 공부였어요. 식당 일하면서도 틈틈이 책을 봤어요. 어디서 났냐고요? 서울역 앞에 헌책방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일 싼 책을 사서 봤습니다. 밤에 일 끝나고 창고에서 책을 읽었어요.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서요. 눈이 빠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요? 순자가 나중에 이런 말 했대요. 그때 저는요, 글자가 제일 힘이 셌어요. 아버지한테는 힘으로 이길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공부하면 다르잖아요. 공부하면 판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선생님도 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아버지도 함부로 못하잖아요. 14살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 아무도 나한테 함부로 못하게. 그게 순자의 꿈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장면을 바꿔볼게요. 순자가 도망친 그 아침. 고향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침에 일어난 아버지 박종팔 씨. 밥상이 안 차려져 있었어요. 야, 순자. 밥 안 해?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자, 인연이 어디 갔어? 어머니 김말순 씨가 나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여보, 순자가, 순자가 없어졌어요. 박종팔 씨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방을 뒤졌습니다. 순자 옷이 없었어요. 오빠 책가방도 없었습니다. 인연이 도망쳤어. 박종팔 씨가 얼굴이 벌겋게 됐어요. 네가 알았지. 네가 도망치게 했지.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 박종팔 씨가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이 나쁜 년, 내가 딸년 도망치게 했어. 때리고 또 때렸어요. 어머니가 피를 흘렸습니다. 큰오빠 종수가 나왔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닥쳐. 네 동생년이 도망쳤어. 혼수 받기로 한 돈이 날아갔어.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순자는요. 딸이 아니라 돈이었던 거예요. 혼수로 받기로 한 논새 맞이기. 그게 날아간 게 분한 거였습니다. 박종팔 씨가 마을을 뒤졌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순자 본 사람 없어? 어디로 갔어?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며칠 후에 읍내까지 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물어봤어요.
14살 정도 되는 계집애가 버스 탔는지 아죠? 글쎄요. 사흘 전에 대구 간다는 애가 있긴 했는데. 대구? 박종팔 씨가 대구까지 갔어요. 그런데 못 찾았습니다. 대구가 얼마나 큰데요? 14살짜리 하나 찾는 게 쉽겠어요. 결국 포기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종팔 씨가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그녀는 이제 없는 자식이야. 알았어? 우리 집에 순자 같은 년 없어. 다신 그 이름 입에 올리지 마.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올게요. 순자가 서울 식당에서 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5살이 됐어요. 그동안 순자는요. 일만 한 게 아니에요. 틈틈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헌책방에서 중학교 교과서를 샀어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밤마다 창고에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공부가 쉽지 않았어요. 특히 영어가 어려웠습니다. 혼자서는 발음도 모르고 문법도 이해가 안 됐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순자가 영어책 보다가 울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 나 혼자서는 못하겠어. 그때 복순 씨가 창고 문을 열었어요. 순자야, 아직도 안 자? 순자가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네, 곧 잘게요. 복순 씨가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왜 울었어? 안 울었어요. 거짓말. 눈이 퉁퉁 부었는데 순자가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영어가요.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복순 씨가 영어책을 봤어요.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영어는 모르겠다. 근데 순자야. 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돼. 네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순자가 복순 씨를 봤어요. 14살에 집 나와서 혼자 서울까지 왔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영어가 그거보다 어렵겠어?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순자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해요, 아줌마. 고맙긴, 이제 자. 내일 또 일해야지. 복순 씨가 나갔어요. 순자가 영어책을 다시 폈습니다. 눈물을 닦고 다시 공부했어요. 복순 씨가 어느 날 물었어요. 순자야, 너 밤마다 뭐해? 불이 켜져 있던데. 순자가 머뭇거렸어요. 그게 책 읽어요. 책? 예. 공부하고 싶어서요. 복순 씨가 순자를 봤어요. 뭔가 생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순자야, 너 검정고시 알아? 검정고시요? 응. 학교 안 다녀도 시험 봐서 졸업장 받을 수 있어. 순자 눈이 커졌어요. 그런 게 있어요? 응. 너처럼 학교 못 간 애들이 많이 봐. 공부 열심히 하면 중졸, 고졸도 받을 수 있어. 순자 가슴이 뛰었어요. 학교 안 다녀도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고? 그날부터 순자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검정고시였어요. 그런데요.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식당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순자가 복순 씨한테 부탁했어요. 아줌마, 저 밤에 일찍 끝나면 안 돼요? 공부 좀 하고 싶어서요. 복순 씨가 고민했어요. 근데 일이 많아서. 순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겠어요. 그날 밤, 순자가 더 열심히 일했어요. 설거지도 빨리, 청소도 빨리. 밤 10시에 끝나는 일을 9시에 끝냈습니다. 복순 씨가 그걸 봤어요. 며칠 후에 복순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네. 앞으로 저녁 9시에 끝내. 그리고 나서는 공부해도 돼. 순자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정말요? 응. 대신 낮에 일 열심히 해야 돼.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아줌마. 그날부터 순자의 하루가 바뀌었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일하고요. 저녁 9시까지 식당 일하고요.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공부했습니다. 하루 4시간 수면. 그렇게 1년을 버텼어요. 16살 되던 해, 순자가 처음으로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중졸 검정고시였어요. 시험장에 갔을 때요.
손이 떨렸대요. 주변을 보니까 다 어른들이었어요. 학교 못 간 어른들이 시험 보러 온 거였습니다. 순자가 제일 어렸어요.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문제를 읽었어요. 이거 아는 건데? 순자가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혼자 공부한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술술 풀렸어요. 한 달 후에 결과가 나왔어요. 합격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합격이 아니었어요. 전 과목 만점에 가까웠습니다. 순자가 합격증을 받아들고 울었어요. 기뻐서 운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구나. 공부하면 되는구나. 그날 밤 순자가 합격증을 가슴에 안고 잤대요. 그게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랬겠어요. 중졸 합격 후에도 순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목표는 고졸 검정고시였습니다. 그런데요, 고등학교 과정은 중학교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특히 수학이랑 영어가 힘들었습니다. 혼자 공부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때요, 순자한테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서울 식당에 자주 오는 손님이 있었어요. 대학생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영호. 영호 씨가 어느 날 순자한테 물었어요. 너 밤마다 책 보던데 뭐 공부해? 검정고시요. 고졸 따려고요. 오, 대단하다. 어려운 거 있으면 물어봐. 내가 도와줄게. 순자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응. 나 사범대 다니거든. 선생님 될 거야. 그날부터 영호 씨가 순자 공부를 도와줬어요. 저녁에 식당 와서 밥 먹으면서요. 수학 문제도 풀어주고 영어도 가르쳐줬습니다. 순자가 나중에 말했대요. 그때 영호 오빠가 없었으면 저 고졸 못 땄을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구나. 처음 알았어요. 1년 후, 순자가 고졸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또 합격이었어요. 이번에도 거의 만점이었습니다. 17살에 고졸 학력을 딴 거예요. 학교 하루도 안 다니고요. 고졸 검정고시 합격 후에요. 순자한테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이제 뭘 하지? 식당에서 계속 일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요, 순자는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대학이었어요. 영호 씨가 말했거든요. 순자야, 너 이 정도 실력이면 대학 가도 되겠다. 대학요? 응. 야간 대학이라는 게 있어. 낮에 일하고 밤에 학교 다니는 거야. 순자 가슴이 뛰었어요. 저 같은 사람도 갈 수 있어요? 당연하지. 실력만 되면 돼. 순자가 야간 대학을 알아봤어요. 서울에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법학과가 눈에 띄었어요. 왜 법학이었냐고요? 순자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요, 어렸을 때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이름도 없이 태어났고요. 학교도 못 갔어요. 팔려갈 뻔하기도 했고요. 그때는 저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법을 알면 나를 지킬 수 있겠다. 법을 아는 사람이 되면 나 같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다. 그래서 법학과를 선택했어요. 17살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대학을 가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등록금이요. 식당에서 받는 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순자가 복순 씨한테 말했어요. 아줌마, 저 다른 일도 하고 싶어요. 돈을 더 모아야 해서요. 복순 씨가 물었어요. 왜? 무슨 일인데? 대학 가려고요. 복순 씨가 눈을 크게 떴어요. 대학? 네. 야간 대학이요. 낮에 일하고 밤에 학교 다니는 거요. 복순 씨가 한참 순자를 봤어요. 그러더니 웃었습니다. 그래. 너라면 할 수 있겠다. 복순 씨가 아는 공장을 소개해 줬어요.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낮에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잠깐 돕는 걸로 바꿨어요. 공장 일은 힘들었어요. 재봉 틀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옷을 만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했어요. 그런데 포기 안 했어요. 대학 가려면 버텨야 해. 버티면 된다. 그렇게 1년을 더 버텼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순자가 야간 대학 법학과에 입학했어요. 입학식 날, 순자가 대학 정문 앞에 섰대요. 내가 대학에 왔다.
믿기지 않았어요. 이름도 없이 태어나서 학교도 못 갔던 아이가요. 대학생이 된 거예요. 그날 순자가 혼자 울었대요. 기뻐서요. 그리고 서러워서요. 아버지가 보면 뭐라고 할까? 엄마는 잘 계실까? 고향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또 잡혀가니까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앞만 보자. 나는 이제 대학생이야. 그렇게 순자의 대학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순자가 야간 대학 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18살이었어요. 그런데요. 대학 생활이 순탄했을까요? 아니었어요. 낮에는 봉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서 쉴 새 없이 옷을 만들었어요. 저녁 6시에 대학교에 갔습니다. 밤 10시까지 수업 듣고요. 집에 오면 11시였어요. 그리고 또 공부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요. 하루 4시간 수면. 검정고시 때랑 똑같았어요. 아니, 더 힘들었습니다. 대학 공부는 검정고시보다 훨씬 어려웠거든요. 법학이라는 게요. 외울 게 산더미였어요.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두꺼운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게다가요. 순자는 학교를 정식으로 다닌 적이 없었잖아요. 기초가 부족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배운 게 있었는데요. 순자는 혼자 검정고시로 공부한 거라서요. 빈틈이 많았습니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뭔가 설명하면요. 다른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는데 순자만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어요. 저게 무슨 말이지? 나만 모르는 건가? 자괴감이 들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순자가 수업 끝나고 강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을 펴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안 되는 건가? 역시 학교도 안 다닌 게 티가 나는 건가? 그때요. 누가 들어왔어요. 교수님이었습니다. 물건 두고 가신 게 있었나 봐요. 교수님이 순자를 봤어요. 박순자 학생? 순자가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네, 교수님. 왜 울고 있어? 안 울었어요. 눈이 빨간데? 순자가 대답을 못했어요. 교수님이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뭐가 힘든데? 순자가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저요, 학교를 안 다녔어요. 응? 검정고시로 왔어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검정고시요. 교수님이 눈을 크게 떴어요. 진짜? 네. 그래서 기초가 없어요. 다른 애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저만 몰라요. 순자가 울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교수님이 한참 순자를 봤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박순자. 네. 검정고시로 대학까지 왔다고? 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순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나는 서울대 법대 나왔어.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쭉 다녔지. 그런데 너는 학교도 안 다니고 여기까지 왔잖아. 너 같은 학생이 못하면 누가 해? 너는 할 수 있어. 교수님이 순자 어깨를 두드렸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내가 다 알려줄게. 순자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후로 순자가 달라졌어요. 수업 끝나고 교수님한테 찾아갔어요. 교수님, 저 질문 있는데요. 뭔가? 아까 그 부분이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교수님이 다시 설명해 줬습니다. 천천히 쉽게요. 순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열심히 해라. 너 같은 학생이 나중에 크게 된다. 그 말 한마디가요. 순자한테는 큰 힘이 됐어요. 대학 1학년이 끝났을 때요. 순자 성적이 나왔습니다. 학과 수석이었어요. 믿기시나요? 낮에 공장 다니고 밤에 학교 다니면서 학과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순자가 성적표를 받아들고 멍하니 섰대요. 내가 1등?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1등이라는 걸 해본 게요. 집에서는 늘 셋째로 불리면서
막내 취급받았고요. 학교도 못 갔으니까 성적표라는 걸 받아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학교 법학과에서 1등을 했어요. 순자가 그날 밤 혼자 울었대요. 기뻐서요. 그리고 억울해서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아버지는 나한테 기회를 안 줬을까? 학교만 보내줬으면 나도 진작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요. 울고 나서 순자가 마음을 다잡았대요. 아니야. 지나간 건 지나간 거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더 높이 올라가자. 그때부터 순자의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사법고시였습니다. 사법고시. 그 시절에는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했어요. 전국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몇 년씩 매달려도 떨어지는 시험이었거든요. 합격률이 12%였어요. 100명이 보면 98명은 떨어지는 시험이었습니다. 게다가요. 그때가 1970년대였어요. 여자 판사, 여자 검사가 거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법고시 합격자 중에 여자는요. 한 해에 한두 명 있으면 많은 거였어요. 아예 없는 애도 있었고요. 순자가 사법고시를 보겠다고 했을 때요. 주변에서 다 말렸습니다. 공장 동료가 말했어요. 순자야, 그거 대학 나온 사람들도 못 붙는 시험이야. 포기해. 야간 대학 동기도 말했어요. 야, 사법고시가 뭔지 알아? 서울대 법대 나온 애들도 5년, 10년 붙는 시험이야. 복순 아줌마도 걱정했어요. 순자야, 네가 대단한 건 알겠는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다들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틀린 말도 아니었고요. 객관적으로 보면요. 순자가 사법고시에 붙을 확률은 거의 없었어요. 학교를 정식으로 다닌 적도 없고 야간 대학 다니면서 낮에는 공장 일하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다 불리했습니다. 그런데요,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순자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요, 포기하는 법을 몰랐어요. 14살에 집 나와서 굶어가면서 서울 왔잖아요. 대구에서 팔려갈 뻔했다가 창문 뛰어내려서 도망쳤잖아요. 그때 포기했으면 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포기라는 건 저한테 없었어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요. 순자가 사법고시 준비를 시작했어요. 대학 2학년 때부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낮에 공장, 밤에 학교, 사법고시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순자가 방법을 찾았어요. 공장에서 점심시간에 공부했습니다. 30분밖에 안 됐지만 그 30분을 아꼈어요. 밥 빨리 먹고 책 폈습니다.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도 공부했어요. 서서 가면서 책을 봤습니다. 밤에 학교 끝나고 새벽까지 공부했고요. 일요일에는요.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요.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21살. 순자가 처음으로 사법고시 1차 시험을 봤어요. 결과요? 떨어졌습니다. 당연한 거였어요. 1차 시험도 엄청 어려웠거든요. 순자가 좌절했냐고요? 아니요. 예상했던 거였습니다. 첫 번째니까 떨어질 수 있어. 내년에 다시 보면 돼. 순자가 다시 공부했어요. 더 열심히요. 22살. 두 번째 사법고시. 또 떨어졌습니다. 1차는 붙었는데 2차에서 떨어졌어요. 23. 세 번째 사법고시. 또 떨어졌어요. 2차에서요. 24. 네 번째. 또 떨어졌습니다. 이쯤 되면요. 보통 사람은 포기해요.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요. 그런데 순자는 안 그랬어요. 떨어지면 다시 보면 돼요. 붙을 때까지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자였습니다. 순자가 사법고시에 매달리고 있을 때요. 고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순자가 집 나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978년이었어요. 그동안 고향에서는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큰오빠 종수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했고요.
아이도 낳았어요. 둘째 오빠 종민이는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농사를 이어받았어요. 아버지 밑에서 일했습니다. 막내 동생, 그러니까 순자한테는 남동생이죠. 그 아이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아버지 박종팔 씨는요. 여전히 집안의 가장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성격은 안 변했어요. 어머니 김말순 씨는요. 많이 아프셨어요. 몸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순자가 도망친 후로요. 어머니가 자주 아프셨대요. 속병이 난 거였어요.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딸이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른다는 걱정. 그게 병이 된 거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순자가 사는 서울 작은 방에 편지가 왔습니다. 발신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소를 보니까 고향 쪽이었습니다. 순자 손이 떨렸어요. 누가 보낸 거지? 어떻게 내 주소를 알았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가 나왔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순자야, 엄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는데 10년이 걸렸다. 서울식당 복순이 아줌마한테 수소문해서 겨우 알아냈어. 순자야, 엄마가 미안하다. 그때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를 보내고 나서 엄마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들었다. 대학도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엄마는 그 말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순자야,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다. 이름도 없이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해준 엄마인데 너는 혼자서 그렇게 컸구나. 엄마가 요즘 많이 아프다. 의사 선생님이 오래 못 산다고 했어.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 순자야, 엄마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다. 안 되면 안 와도 돼. 네 인생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만약에 올 수 있으면 엄마 한 번만 봐줘라. 사랑한다, 순자야.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건 너란다. 엄마가. 순자가 편지를 읽고 울었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10년이었어요. 10년 만에 받은 어머니 소식이었습니다. 엄마가 아프시다고? 오래 못 산다고? 순자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 새벽에 짐을 쌌습니다. 고향으로 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집에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가면 어떻게 되지? 아버지가 나를 보면? 또 잡아서 시집 보내려고 하면? 무서웠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순자가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대요. 갈까 말까 고민 끝에 결국 안 갔습니다. 짐을 다시 풀었어요.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엄마. 지금은 못 가.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그때 갈게. 아버지한테 안 잡혀갈 만큼 강해지면 그때 갈게. 순자가 그날 밤새 울면서 공부했대요. 사법고시 책을 펴놓고요. 눈물을 훔치면서 공부했습니다. 25살. 순자의 5번째 사법고시였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어머니 편지를 받은 후로요. 순자가 더 독해졌거든요. 이번에는 꼭 붙어야 해. 붙어서 엄마한테 가야 해. 떳떳하게, 당당하게. 잠을 더 줄였어요. 하루 3시간만 잤습니다. 밥도 대충 먹었어요. 공부할 시간이 아까웠거든요. 공장 일도 그만뒀어요. 모아둔 돈으로 버티기로 했습니다. 올인이었어요. 이번에 안 되면 진짜 끝이라는 각오로 했습니다. 사법고시 1차 시험날. 순자가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주변을 보니까 다 남자들이었어요. 여자는 몇 명 안 됐습니다. 시험지를 받았어요. 문제를 읽었습니다. 알겠다. 술술 풀렸어요. 5년 동안 공부한 게 다 나왔습니다. 1차 합격, 2차 시험, 논술이었어요. 법 이론을 써야 했습니다. 순자가 펜을 들었어요. 머릿속에 있는 걸 다 쏟아냈습니다. 2차 합격, 3차 시험, 면접이었어요. 면접관들이 순자를 봤습니다. 전부 남자였어요. 나이 지긋한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었습니다. 박순자 씨,
왜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까? 순자가 대답했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 이름도 없이 살았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름이 없었다니 무슨 말입니까? 저희 아버지가요, 딸한테는 이름을 안 지어주셨어요. 넷째가 아들이면 그때 지어주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8살까지 셋째로 불렸습니다. 면접장이 조용해졌어요. 학교도 못 갔습니다. 계집애가 무슨 학교냐고요. 14살에 시집하려 갈 뻔해서 도망쳤고요. 서울 와서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검정고시 봤습니다. 공장 다니면서 야간 대학 갔고요. 면접관 한 명이 물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순자가 대답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요, 저 같은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목소리 낼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한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이 서로 쳐다봤어요. 며칠 후,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순자가 게시판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을 찾았어요. 박순자, 있었습니다. 합격이었어요. 순자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대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1년이었어요. 14살에 집 나와서 25까지 11년 동안 달려온 거였습니다. 해냈다. 내가 해냈다. 그날 순자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어요. 엄마, 순자야. 나 사법고시 붙었어. 이제 판사가 될 수 있어. 엄마, 조금만 기다려. 연수 끝나면 갈게. 그때 가서 엄마 얼굴 보고 싶어. 엄마 사랑해. 조금만 버텨줘. 순자가 사법연수원에 들어갔습니다. 2년 과정이었어요. 연수원 생활도 빡빡했어요. 공부할 것도 많고 실습도 있었고요. 그런데 순자는 행복했어요. 드디어 꿈에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요. 연수 끝나면 판사가 된다. 판사가 되면 엄마한테 간다.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연수원 1년 차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순자한테 전보가 왔습니다. 전보 내용은 짧았어요. 모친 위독, 속히 귀가 바람. 순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엄마가 바로 짐을 쌌습니다. 고향으로 향했어요.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10년 만에 가는 고향길이었습니다. 고향 마을에 도착했을 때요.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상여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뛰어갔어요. 엄마. 사람들이 순자를 막았어요. 누구세요? 저 딸이에요. 셋째 딸이요. 셋째?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어머, 집 나갔다던 그 딸이야? 10년 만에 왔대. 근데 이미 늦었네. 순자가 상여 앞에 섰어요. 관이 보였습니다. 엄마, 무릎이 꺾였어요. 땅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하루 늦었어요. 딱 하루요. 어머니는 어제 돌아가셨대요. 순자가 오기 하루 전에요. 장례식장에서 순자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박종팔 씨, 10년 만에 보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늙어 있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새고 등이 굽었습니다. 아버지가 순자를 봤어요. 네가 순자냐? 이 나쁜 년. 네 때문에 네 엄마가 죽었어. 순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요? 네가 도망친 후로 내 엄마가 속병이 나서 아팠어. 네 때문이야, 이년아. 순자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뭐? 엄마가 왜 아프셨는지 알아요? 네 때문이라니까. 아니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뭐? 아버지가 나한테 이름도 안 지어주고 학교도 안 보내주고 논새 맞이기에 팔아넘기려고 해서 그래서 내가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요, 날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아프셨던 거예요. 아버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어요. 인연이 어디서 말대답이야. 손을 들었습니다. 때리려고 했어요.
순자가 안 피했어요. 똑바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때리세요. 때리면 뭐가 달라지나요? 아버지 손이 멈췄어요. 저 이제 사법연수원 다녀요. 내년에 판사 돼요. 뭐? 아버지가 학교 안 보내줘서요. 제가 혼자 검정고시 보고 야간 대학 다니고 사법고시 붙었어요. 아버지 도움 하나도 안 받고요. 아버지가 말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한테 맞을 셋째가 아니에요. 순자가 돌아섰어요. 어머니 관 앞에 다시 무릎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울었어요. 밤새 울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에요. 순자가 어머니 유품을 정리했어요. 낡은 옷까지 빛 거울. 별것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뭔가 나왔어요. 상자였어요. 작은 나무 상자. 열어봤습니다.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순자 머리카락이었어요. 어렸을 때 자른 머리카락. 곱게 묶어서 보관해둔 거였습니다. 그리고요. 편지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쓴 편지. 그런데 보내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순자야. 엄마가 너한테 못한 말이 있어. 그날 새벽에 너 보내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근데 엄마는 널 보내길 잘했다고 생각해. 여기 있었으면 너는 죽었을 거야. 시집가서 애 낳다 죽거나 맞아 죽거나. 그게 여자 팔자였으니까. 순자야, 너는 달라. 너는 똑똑하고 강하고 용감해. 엄마는 그걸 알았어. 그래서 보낸 거야. 미안하다, 순자야. 엄마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이름도 못 지켜주고 학교도 못 보내주고. 그게 아니다. 근데 너는 해냈잖아. 혼자서 해냈잖아. 엄마는 그게 자랑스러워.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순자야, 내가 뭐가 되든 엄마는 응원해. 판사가 되든 뭐가 되든.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사랑한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엄마가. 순자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나 판사 될게. 엄마 자랑스러운 딸 될게. 약속해. 그날 순자가 다짐했대요. 반드시 판사가 되겠다고요. 어머니 자랑스러운 딸이 되겠다고요.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순자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사법연수원 2년 차였어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머니를 보내드린 슬픔, 아버지와의 갈등, 10년 만에 본 고향의 변한 모습, 다 마음에 짐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순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한테 약속했잖아. 판사 되겠다고. 엄마 자랑스러운 딸 되겠다고. 그 약속이 순자를 일으켜 세웠어요. 연수원 과정이 끝났습니다. 27살이었어요. 인간 발표가 났어요. 순자는 판사로 인간됐습니다. 판사 박순자. 이름도 없이 태어나서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팔려갈 뻔했던 셋째가요. 대한민국 판사가 된 거예요. 인간식 날. 순자가 법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검은 법복. 어깨에 두른 녹색 띠. 이게 나야? 내가 진짜 판사가 됐어?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순자가 어머니 생각을 했대요. 엄마, 나 해냈어. 엄마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판사가 울면 안 되니까요. 순자가 첫 발령을 받은 곳은 지방법원이었어요. 서울이 아니라 지방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여자 판사가 거의 없던 시절이었어요. 선배 판사들이 다 남자였고요. 서기관, 검사도 대부분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요, 무시당했어요. 여자가 판사라니 세상 참 많이 변했네. 여자가 형사사건을 어떻게 다루나. 곧 결혼하면 그만두겠지. 그런 말들이 들렸어요. 순자가 화가 났냐고요? 당연히 났죠. 그런데 내색 안 했어요. 실력으로 보여주면 돼. 말로 싸워봤자 소용없어. 그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순자가 맡은 사건들 하나하나 꼼꼼히 봤어요. 밤새워 기록 읽고 판례 찾아보고요.
판결문도 정성껏 썼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순자의 판결들이 항소심에서 거의 다 유지됐습니다. 뒤집힌 게 거의 없었어요. 그제야 선배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박 판사, 일 잘하네. 꼼꼼하고 논리적이야. 여자라서 안 될 줄 알았는데 내가 틀렸네. 순자가 속으로 웃었대요. 그러게요. 여자라서 안 될 거라고 누가 그래요. 순자가 판사로 일하면서요. 특별히 신경 쓴 사건들이 있었어요.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들이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 아이 학대 사건, 여성 차별 관련 사건. 그런 사건이 올 때마다 순자가 더 꼼꼼히 봤어요. 순자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요, 제가 당했던 일들을 알잖아요. 아버지한테 이름도 못 받고, 학교도 못 가고, 맞고, 팔려갈 뻔하고, 그때 저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법도 국가도 아무도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판사가 됐으니까 나라도 그런 사람들을 지켜줘야겠다고. 순자의 판결들은요. 항상 약자 편이었어요. 물론 법을 어기면서까지 봐주지는 않았습니다. 법은 공정해야 하니까요. 그런데요.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약자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한 번은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가정폭력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10년 동안 때렸어요. 아내가 더 이상 못 참고 남편을 밀쳤는데요. 남편이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검찰이 아내를 기소했어요. 상해죄로요. 순자가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재판에서 순자가 물었어요. 피고인, 왜 남편을 밀쳤습니까? 아내가 울면서 대답했어요. 더 이상 맞기 싫었어요. 10년 동안 맞았어요. 이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날도 때리려고 해서 무서워서 밀쳤어요. 순자가 기록을 봤어요. 의료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10년 동안 병원에 간 기록, 골절, 타박상, 열상, 전부 남편한테 맞아서 생긴 상처였어요. 순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죄, 정당방위였어요. 검찰이 항소했어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도 순자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그 아내가 판결 후에 순자한테 찾아왔어요. 판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법대로 한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판사였으면 저 유죄 받았을 거예요. 판사님이 제 말을 들어주셨잖아요. 순자가 아내 손을 잡았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힘내시고요. 아내가 울었어요. 순자도 울었습니다. 순자가 판사로 일한 지 5년쯤 됐을 때예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큰오빠 종수였어요. 순자가 놀랐어요. 오빠, 어떻게 여기를? 법원에 물어물어 왔다. 종수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10년도 더 지나서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들어와. 차라도 마시고 가. 순자가 오빠를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차를 앞에 두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순자야. 응. 나 사과하러 왔다. 순자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사과? 뭘? 그때 네가 시집 팔려갈 때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내가 대학 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종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네 덕분에 내가 서울대 갔다. 네가 팔려가는 돈으로. 순자가 찻잔을 내려놨어요. 오빠, 미안하다, 순자야. 진짜 미안하다. 그때 내가 아버지한테 말했어야 했어. 순자 팔지 말고 제가 일하겠습니다. 그랬어야 했는데. 종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순자가 한참 오빠를 봤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오빠 잘못 아니야. 종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때는 다 그랬어. 아들은 대학 보내고 딸은 시집 보내고 오빠가 뭐라고 해도 아버지가 들었겠어? 그래도 그리고 나 잘 살고 있잖아. 순자가 웃었어요. 판사까지 됐잖아. 오빠 걱정 안 해도 돼. 종수가 울었어요. 40대 남자가 동생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순자가 오빠 등을 토닥였어요.
됐어, 오빠. 이제 됐어. 그날 오빠랑 밥을 먹었어요. 10년 넘게 밀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헤어질 때 종수가 말했어요. 순자야. 응. 아버지 요즘 힘들게 사셔. 알고 있지?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었어. 한 번쯤 연락해봐라. 순자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아직은 아버지한테 연락할 마음이 안 생겼거든요. 자, 여기서 다시 고향 이야기로 가볼게요. 순자가 판사로 일하는 동안 고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버지 박종팔 씨,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혼자가 됐어요. 큰아들 종수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고요. 둘째 아들 종민이가 아버지랑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성격이 변하지 않았어요. 종민이한테도 막 대했거든요. 이것도 못하냐? 농사 하나 제대로 못 짓냐? 네 형은 대기업 다니는데 넌 뭐냐? 종민이가 결국 못 참았어요. 아버지랑 크게 싸우고 집을 나갔습니다. 막내 동생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갔어요. 아버지랑 안 살겠다고요. 결국 박종팔 씨 혼자 남았어요. 혼자 된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농사요? 못 지었어요. 혼자서는 힘들었거든요. 논을 팔았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돈을 이상한 데 썼어요. 도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랑 화투 치는 거였어요. 소소하게요. 그런데 점점 판이 커졌어요. 읍내 도박장까지 갔습니다. 논판 돈이 다 날아갔어요. 1년도 안 돼서요. 그래도 안 멈췄어요. 이번에는 따겠다. 잃은 거 되찾겠다. 돈이 없으니까 빚을 졌습니다. 사채였어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박종팔 씨가 궁지에 몰렸어요. 빚쟁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박 씨, 돈 내놔요. 없으면 집이라도 내놔야지. 집마저 빼앗길 위기였어요. 그때 박종팔 씨가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 꼴이 됐지? 다 자식들 때문이야. 특히 그 순자년. 그년이 도망쳐서 혼수 못 받고 그때부터 집안이 기울었어. 말도 안 되는 논리였어요.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남 탓만 한 거죠. 박종팔 씨가 서울에 있는 큰아들한테 연락했어요. 종수야, 아버지 좀 도와다오. 아버지, 또 돈이에요? 빚이 좀 있어서. 아버지, 지난번에도 도와드렸잖아요. 이제 저도 없어요. 큰아들이 거절했어요. 둘째 아들한테도 연락했어요. 종민아, 아버지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막내 동생한테도요.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도 안 도와줬습니다. 돈이 급했던 박종팔 씨, 결국 범죄에 손을 댔어요. 어떤 범죄였냐고요? 사기였습니다. 박종팔 씨가 동네 노인들을 꼬드겼어요. 자기 또래 어르신들이요. 내가 좋은 투자처를 알아. 돈 맡기면 이자 많이 쳐줄게. 노인들이 믿었어요. 박종팔 씨가 양반 가문이라고, 그래도 믿을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돈을 맡겼습니다. 한두 푼이 아니었어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맡긴 분들도 있었습니다. 박종팔 씨가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도박했어요. 또 도박. 당연히 다 잃었습니다. 노인들이 돈 달라고 했어요. 박서방, 내 돈 돌려줘. 이자는 됐고 원금만 줘. 박종팔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돈? 무슨 돈? 나한테 돈 맡긴 적 없잖아. 발뺌을 한 거예요. 기록도 안 남겼거든요. 구두로만 받았으니까요. 노인들이 증거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한 할머니가 달랐어요. 그 할머니는 꼼꼼한 분이었거든요. 박종팔 씨한테 돈 줄 때 영수증을 썼어요. 박종팔 씨 서명도 받았고요. 그 영수증 들고 경찰에 갔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어요. 한 명이 신고하니까요. 다른 피해자들도 나왔습니다. 나도 당했어요. 나도 돈 맡겼는데 안 줘요. 피해자가 12명이었어요. 피해 금액이 합쳐서 3억이 넘었습니다. 3억이요. 1990년대 3억이면 엄청난 돈이었어요.
박종팔 씨가 체포됐습니다. 사기 및 횡령 혐의였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5년. 박종팔 씨가 항소했어요. 2심에서도 유죄. 그런데 형량이 좀 줄었어요. 징역 3년. 다시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기각됐어요. 징역 3년 확정. 박종팔 씨가 교도소에 갔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예요. 교도소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교도소에서 박종팔 씨한테 변화가 생겼어요. 교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가족관계 회복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같은 방 수감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요, 딸이 하나 있었어요. 60대 남자였어요. 사기죄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딸을 때렸어요. 술 먹고 맨날 때렸어요. 결국 딸이 집을 나갔어요. 20살 때 박종팔 씨가 귀를 기울였어요. 그 후로 20년 동안 연락 없었어요. 어디 사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작년에 알았어요. 딸이 죽었다고. 교통사고로. 남자가 울었어요. 죽기 전에 한 번만 만났으면. 미안하다고 한 번만 했으면. 박종팔 씨 가슴이 뜨끔했어요. 나도 저랬구나. 순자한테 저랬구나. 그날 밤 박종팔 씨가 잠을 못 잤대요. 순자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담벼락에 글씨 쓰던 모습, 학교 가고 싶어요 하던 목소리, 새벽에 집 나가던 뒷모습, 내가 잘못했구나. 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박종팔 씨가 달라졌어요. 교화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상담도 받았고요. 상담사가 물었어요. 박종팔 씨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예요? 박종팔 씨가 한참 생각했어요. 딸한테 잘못한 거요. 어떻게 잘못했는데요? 이름도 안 지어줬어요. 학교도 안 보내줬고요. 팔아넘기려고 했어요. 상담사가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잘못인 줄. 딸은 다 그렇게 키우는 줄 알았어요. 박종팔 씨가 울었어요. 근데 이제 알아요. 내가 나쁜 놈이었어요. 상담사가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아셨으면 됐어요. 늦지 않았어요. 진짜요? 네. 딸한테 연락해 보세요. 편지라도 써보세요. 박종팔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순자한테요. 그런데요. 편지를 쓰다가 매번 멈췄어요. 이걸 보내면 순자가 읽기나 할까? 나 같은 아비한테서 온 편지를. 용기가 안 났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기만 하고 안 보냈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계속 쌓여갔어요. 3년이 지났어요. 박종팔 씨가 출소했습니다. 그런데요. 갈 곳이 없었어요. 집은 빚 갚느라 팔렸고요. 자식들은 안 받아줬습니다. 큰아들 종수.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도 어려워서요. 둘째 아들 종민. 전화를 안 받았어요. 막내 동생. 아버지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박종팔 씨가 갈 곳이 없어서 고향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이 없으니까요. 마을 회관 앞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양반 집안이라고 잘난 척하더니 결국 적골이 됐네. 노인들 돈 떼먹은 사기꾼이야.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당연하죠. 자기들 부모님 돈을 떼먹은 사람인데요. 박종팔 씨가 구걸을 했어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밥 좀 달라고요. 그 양반 가문의 자존심이요? 다 사라졌어요. 굶어 죽기 싫으니까 자존심도 버린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박종팔 씨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뭘 했냐고요? 또 사기를 친 거예요. 이번에는 이웃 마을 할머니였어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한테 접근해서요. 할머니, 제가 손자예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전화 사기였어요. 요즘 말로 보이스피싱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냥 전화 사기라고 했죠.
할머니가 속았어요.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금방 잡혔어요. 왜냐고요? 할머니 진짜 손자가 판사였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소름 돋는 우연이 있어요. 그 할머니 손자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순자 후배 판사였어요. 같은 법원에서 일하는 판사였습니다. 후배가 순자한테 말했어요. 선배님, 저희 할머니가 전화 사기 당했어요. 어머, 그래. 할머니 괜찮으시고? 네, 그나마 다행히 금액이 크진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범인이 잡혔는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 범인 이름이 박종팔이에요. 순자가 굳었어요. 뭐라고? 박종팔. 경상도 산청 출신이래요. 전에 사기로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이래요. 순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버지? 순자가 확인해 봤어요. 사건 기록을 봤습니다. 맞았어요. 박종팔. 아버지였습니다. 또 사기를 친 거예요. 교도소 갔다 와서도 안 고쳐진 거죠. 순자가 한참 사건 기록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후배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왜 그러세요? 안색이 안 좋아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순자가 기록을 덮었어요. 어떡하지? 이 사건, 어떻게 해야 하지? 며칠 후, 재판 배당이 났어요. 박종팔 사건이요. 어느 판사한테 배당됐을까요? 순자한테 안 갔어요. 당연하죠. 법원에서 직계 가족 사건은 담당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척 사유라고 해요. 다른 판사한테 배당됐습니다. 그런데요. 순자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순자가 그때 마침 휴가를 냈습니다. 연차가 쌓여 있었거든요. 재판날, 순자가 법원에 갔어요. 법복 안 입고 사복 차림으로요.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얼굴, 보고 싶다? 아니, 보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재판이 시작됐어요. 피고인 박종팔, 입정하세요. 피고인석에 늙은 남자가 섰습니다.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순자가 그 모습을 봤어요. 아버지, 예전에 그렇게 무서웠던 아버지, 계집애가 무슨 학교야 하던 아버지, 손찌검하고 소리 지르고 집안을 공포로 다스리던 아버지, 지금은요, 초라한 노인이었어요. 힘없고 불쌍해 보이는 노인. 순자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 사람이 내 아버지구나. 저렇게 됐구나. 재판이 진행됐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박종팔 씨가 대답했어요. 네, 인정합니다.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배가 고파서, 돈이 없어서, 전에도 사기로 교도소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 반성하지 않은 겁니까? 박종팔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검사가 구형했어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징역 2년을 구형합니다. 판결 전에 피고인 최후 진술 시간이 있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박종팔 씨가 입을 열었어요. 판사님, 말하세요. 저는요, 잘못 살았습니다. 자식들한테도 잘못했고요. 특히, 딸한테요. 순자가 숨을 멈췄어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이름도 안 지어줬어요. 학교도 안 보내줬고요. 시집 팔아넘기려고 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그 애가 도망쳤습니다. 14살 때요. 그 후로 못 봤어요. 나중에 들으니까요. 그 애가 판사가 됐대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 애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그 애는 혼자서 판사가 됐어요. 대단한 애예요. 박종팔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애한테 미안하다고 한 번만 말하고 싶어요. 아비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순자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았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40년이나 지나서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어요. 그때요. 박종팔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방청석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가요. 순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셋째, 박종팔 씨가 순자를 알아본 거예요. 법정이 술렁였어요.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방청객분, 무슨 일이십니까? 순자가 대답했어요. 이 사건 피고인의 딸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박종팔 씨가 순자를 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셋째야, 너 진짜 셋째 맞지? 순자가 아버지를 봤어요. 40년이었어요. 40년 만에 제대로 마주한 아버지.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어요. 아버지의 셋째가 아닙니다. 저는 판사 박순자입니다. 법정 밖 복도. 순자가 벽에 기대서 울었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진 거예요. 40년이었어요.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것들이요.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왜 그랬어요? 왜 나한테 그랬어요? 원망, 분노,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리움,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하면서도 어딘가에서는 아버지였으니까요. 피는 못 속인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런 건가 봐요. 재판 결과요? 박종팔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2년 구형에서 좀 줄었습니다. 판사가 참작한 게 있었거든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표했으며 가족관계에서의 오랜 갈등과 고령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합니다. 박종팔 씨가 다시 교도소에 갔어요. 이른이 훨씬 넘은 나이예요. 순자가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판사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법정에서 아버지를 본 후로요. 자꾸 그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초라하게 늙은 모습, 눈물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하던 모습, 셋째야 하고 부르던 떨리는 목소리. 저 사람이 진짜 반성한 걸까? 아니면 그냥 불쌍해 보이려고 연기한 걸까? 알 수 없었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요. 순자한테 소포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온 소포였습니다. 발신인은 박종팔. 순자가 소포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뭘 보낸 거지? 열어봤습니다.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 그리고 짧은 쪽지가 있었어요. 순자야, 아버지다. 글을 잘 몰라서 편지를 못 쓰겠다. 대신 녹음했다. 들어다오. 아버지가. 순자가 테이프를 들고 한참 서 있었어요. 들어야 하나? 그냥 버릴까? 고민했어요. 결국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테이프를 넣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되는 거 맞나? 아, 된다고? 그래. 에헴. 순자야. 아버지다. 글을 잘 몰라서 이렇게 말로 한다. 법정에서 너를 보고 나서 잠을 못 잤다. 내가 한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 아버지가 학교 안 보내줘도 아버지가 팔아넘기려고 해도 저 혼자 해냈어요. 그 말 듣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순자가 숨을 멈췄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순자야,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만 잘못한 게 아니다. 내 엄마한테도, 내 언니한테도, 동네 어른신들한테도 내 인생 전체가 잘못이었다. 근데 그때는 몰랐다. 내가 뭘 잘못하는 건지. 딸은 원래 그렇게 키우는 줄 알았다. 여자는 시집가면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게 그 시대였으니까. 지금 와서 변명처럼 들리겠지. 변명 맞다. 나쁜 놈이 나쁜 시대 탓하는 거다. 테이프에서 아버지가 기침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다시 말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순자야. 그래도 이건 알아줬으면 한다. 네가 도망친 그 새벽 나는 알고 있었다.
네 엄마가 널 보내는 거, 돈 쥐어주는 거, 다 알았다. 근데 모른 척했다. 순자가 눈을 크게 떴어요.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고? 왜냐고? 그때 나도 어쩌면 너를 보내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시집 보내면 논 새마지기 받는다고 좋아했지만 막상 네가 울면서 학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가슴이 아팠다. 네가 밤마다 오빠 책 보는 거 알았다. 담벼락에 글씨 쓰는 거 봤다. 근데 모른 척했다. 남들 보는 앞에서 계집애한테 공부시키면 창피하니까. 그 시대의 아버지란 게 그랬다. 가족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됐다. 자식한테 잘했다고 말 한마디 하면 안 됐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야 안다. 너무 늦었지만 순자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테이프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순자야, 내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이런 말 했다. 여보, 순자가 보고 싶어요.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어요. 근데 나는 뭐라고 했는지 아냐? 그년 이름 입에 올리지 마라. 그렇게 말했다. 네 엄마가 죽기 며칠 전에 순자가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얼마나 나쁜 놈이냐? 나도 안다. 네 엄마가 죽고 나서 후회했다. 왜 그랬을까? 왜 끝까지 못된 소리만 했을까? 너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할걸. 엄마 마지막 보게 해줄걸. 그 생각하면 지금도 잠이 안 온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다. 이름도 늦게 지어줬고, 학교도 안 보내줬고, 때리기도 했고, 팔아넘기려고도 했고, 그런 아비가 뭘 바라겠냐?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다. 근데 하나만 알아다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순자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판사가 돼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야. 혼자서 일어섰으니까 자랑스러운 거야. 아비가 짓밟아도 세상이 막아도 포기 안 하고 일어섰으니까. 그게 대단한 거야. 나는 못했거든. 나는 힘들면 남 탓하고 도망치고 나쁜 짓 하고 평생 그렇게 살았다. 근데 너는 달랐다. 힘들어도 바르게 살았다. 그게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다. 내 엄마 닮았나 보다. 테이프에서 또 기침 소리가 났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순자야, 앞으로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다. 교도소에서 죽을 수도 있겠지. 그래도 죽기 전에 너한테 이 말은 하고 싶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 세상에 태어나줘서. 사랑한다, 순자야. 아비가. 테이프가 끝났어요. 지직거리는 소음만 남았습니다. 순자가 카세트 플레이어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아버지, 미워했어요. 40년 동안 미워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녹음을 들으니까 미움만 남지 않았어요. 불쌍했어요. 아버지가요. 그 시대의 아버지란 게 그랬다. 가족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됐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아버지도 피해자였을까요? 그 시대이요.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아버지는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의 피해자요. 그래도 용서는.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그런데요, 이해는 조금 됐어요. 1년이 지났어요. 순자가 고민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교도소에 면회를 가기로요. 왜 가느냐고? 순자도 잘 몰랐어요.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녹음, 그 녹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 때문이었을까요? 엄마가 보고 싶어 했으니까 대신 내가 가야지. 순자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교도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나왔어요. 1년 전보다 더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더 하얘졌고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졌어요. 박종팔 씨가 순자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셋째, 아니 순자야. 내가 왔어? 네, 왔어요. 왜 왔어? 순자가 잠깐 말을 못했어요. 녹음 들었어요. 아, 그거.
다 들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를 잘 몰라서 그냥 말로 했다. 내 마음은 그거다. 알아요. 아버지. 순자가 입을 열었어요. 저 아직 용서 못해요. 박종팔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당연하지. 그런데요. 순자가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이해하려고요. 노력 중이에요. 박종팔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순자야. 아버지도 힘들었잖아요. 그 시대가, 그 환경이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다고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한 건 잘못이에요. 분명히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요. 순자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도 불쌍해요. 평생 그렇게 살아서. 박종팔 씨가 울었어요. 주름진 얼굴로 펑펑 울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순자도 울었어요. 아버지. 남은 시간이라도요. 바르게 사세요. 그럴게. 출소하시면요. 연락하세요. 박종팔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네. 밥이라도 같이 먹어요. 박종팔 씨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럴게. 고맙다, 순자야. 면회가 끝났어요. 순자가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밖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순자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나 아버지 만나고 왔어. 아직 용서는 못하겠어. 그런데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야.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엄마가 보내준 바람인가. 순자가 미소 지었어요. 눈물을 닦으면서요.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어요. 박종팔 씨는 출소 후에 고향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경로당에서 지내면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안 받아줬어요. 사기꾼이 뭔 봉사야. 뻔뻔하게 어디로 와. 그런 말 들으면서도 박종팔 씨가 포기 안 했어요. 마을 청소하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말벗대어 드리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1년, 2년, 3년. 조금씩 마을 사람들 마음이 풀렸어요. 박서방이 많이 변했네.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피해자분들한테도 찾아가서 사죄했어요. 돈은 없었지만 머리 숙이고 빌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죄입니다. 어떤 분은 용서해 주셨어요. 어떤 분은 끝까지 안 해주셨고요. 그래도 박종팔 씨가 포기 안 했어요. 용서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저는 사죄드려야 합니다. 그게 남은 인생이었습니다. 순자요? 순자는 계속 판사로 일했어요. 정년까지요. 약자를 위한 판사로 이름이 났습니다. 후배들한테 존경받았고요. 은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어요. 은퇴 후에 순자가 뭘 했는지 아세요? 법률 상담 봉사를 했어요. 돈 없어서 변호사 못 구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무료로 도와드렸습니다. 저도 옛날에 도움받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제가 도와드릴 차례예요. 순자가 그렇게 말했대요. 아버지와 딸, 두 사람 관계는 어떻게 됐냐고요? 완전히 화해했냐고요? 글쎄요. 그건 아니었어요.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40년 된 상처가 몇 년 만에 낫겠어요. 그런데요. 가끔 만났어요. 명절에 밥 먹고 아버지 생신에 전화하고 그 정도였습니다. 많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였어요. 순자가 그랬거든요. 저는요, 아버지를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놓아준 거예요. 놓아줬다고요? 네. 미움을 놓아줬어요. 미워하면 제가 힘들잖아요. 40년 동안 미워하느라 힘들었어요. 이제는 안 그러려고요.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 건 아니에요. 그건 솔직히 어려워요. 그런데 미워하지 않으려고요. 그게 저를 위한 거예요. 순자가 그렇게 말했대요. 박종팔 씨는 85에 돌아가셨어요. 마을 경로당에서 잠을 자다가 편안하게요. 장례식에 순자가 왔습니다. 상주 자리에 앉았어요. 오빠들, 동생이랑 나란히요.
조문객들이 왔어요.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말년에는 착하게 사셨어요. 봉사활동 많이 하셨잖아요. 반성하고 사셨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순자가 울었어요. 아버지, 그래도 마지막에는 바르게 살았구나. 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며칠 후였어요. 순자가 고향 마을에 다시 갔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살던 곳, 마을 경로당 옆 작은 방이었어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이불 하나, 옷가지 몇 벌, 낡은 라디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살았구나. 순자가 방 안을 둘러봤어요. 벽에 뭔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이었어요. 가까이 가서 봤어요. 순자 사진이었습니다. 신문에 실렸던 사진이에요. 판사 임관할 때 찍은 사진. 법복 입고 웃는 얼굴. 아버지가 오려서 벽에 붙여둔 거였어요. 그 옆에 또 사진이 있었어요. 어머니 사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 결혼할 때쯤 찍은 것 같았어요. 두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순자와 어머니. 순자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 매일 이거 보면서 살았구나. 엄마랑 나 생각하면서. 방구석에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열어봤습니다. 안에 신문 스크랩이 가득했어요. 전부 순자에 대한 기사들이었습니다. 박순자 판사, 약자, 인권보호 공로상, 수상, 여성법조인의 귀감, 박순자 판사,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에 앞장선 판사, 한 장 한 장, 정성껏 오려서 모아둔 거였어요. 그리고 상자 맨 아래에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열어봤어요. 삐뚤빼뚤한 글씨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쓴 거였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오늘 신문에서 순자 기사를 봤다. 판사가 됐다고 한다. 내가 학교도 안 보내줬는데 혼자서 해냈다. 대단한 애다. 1998년 7월 2일. 순자가 상 받았다고 한다. 약자를 도와주는 판사라고. 나 같은 놈한테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다고. 내가 부끄럽다. 2003년 1월 10일. 오늘 순자 생일이다. 전화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다. 미역국 끓여서 혼자 먹었다. 순자 태어났을 때 생각났다. 작고 빨간 얼굴.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그때 기뻤다. 딸이어도 기뻤다. 근데 말을 못했다. 바보 같았다. 2010년 5월 8일. 오늘 꿈을 꿨다. 순자가 어렸을 때 꿈. 담벼락에 글씨 쓰고 있더라. 나뭇가지로. 글씨가 삐뚤빼뚤했는데 열심히 쓰고 있었다. 꿈에서 내가 다가갔다. 뭐 하냐? 하고 물었더니 순자가 나를 올려다보면서 말했다. 아버지, 저 공부하고 싶어요.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다. 간절한 눈빛. 꿈에서 나는 뭐라고 했을까? 현실에서는 계집애가 무슨 공부야 그랬는데 꿈에서는 달랐다. 그래, 공부해라. 아버지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했다. 꿈에서라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나 보다. 깨고 나서 울었다. 순자가 수첩을 다 읽었어요. 10년 넘게 쓴 일기였습니다. 전부 순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수첩을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아버지, 말로는 한 번도 안 해줬어요. 자랑스럽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런데요, 마음으로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요. 수첩 맨 마지막 페이지에 글씨가 있었어요. 내 딸 순자,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딸. 그 밑에 또 있었어요. 아비가 잘못했다. 다음 생에는 잘할게. 순자가 수첩을 덮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순자가 수첩을 챙겨서 나왔어요. 마을 뒷산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무덤이 있는 곳이었어요. 산길을 올라갔어요.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덤 앞에 도착했어요. 김말순 지묘. 어머니 무덤이었습니다. 그 옆에 새로운 무덤이 있었어요. 박종팔 지묘. 아버지 무덤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모신 거예요. 두 무덤이 나란히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
순자가 두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둘이 같이 있네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갔어요. 엄마한테 갔어요. 순자가 미소 지었어요. 많이 혼내세요. 엄마한테 못되게 군 거, 저한테 못되게 군 거, 다 혼내세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런데요, 엄마. 순자가 아버지 무덤을 봤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는 착하게 살았어요. 반성하고 살았어요. 그리고요. 저 보고 싶어 했어요. 매일 제 사진 보면서 살았대요. 순자가 수첩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쓴 수첩. 이것 봐요, 엄마. 아버지가 저한테 쓴 일기예요. 한 번도 안 보여줬지만요. 마음은 있었나 봐요. 바람이 또 불었어요. 이번에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순자가 눈을 감았어요. 엄마가 듣고 있나? 아버지도 듣고 있나? 순자가 눈을 떴어요. 엄마, 아버지. 두 무덤을 번갈아 봤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예전에는요.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왜 나한테 그랬나? 왜 나만 차별했나? 그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해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요. 조금은요. 순자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도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요. 남자는 강해야 하고 딸은 필요 없고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그렇다고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한 건 잘못이에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데요. 미움은 놓을게요. 미워하면 제가 힘드니까요. 바람이 불었어요. 꽃잎이 날렸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를 꽃잎이. 순자가 그 꽃잎을 봤어요. 엄마가 보내준 건가? 아버지가 보내준 건가? 미소 지었습니다. 순자가 일어났어요. 두 무덤에 절을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갈게요. 돌아서려다가 멈췄어요. 참, 엄마. 다시 어머니 무덤을 봤습니다. 저 판사 그만뒀어요. 정년퇴임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래요. 돈 없는 사람들 법률 상담해줘요. 무료로요. 엄마가 저한테 해준 거 있잖아요. 그 새벽에 돈 쥐어주고 보내준 거요. 그게 저한테는 전부였어요. 순자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저도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힘들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요. 엄마, 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순자가 산을 내려갔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어요. 순자가 이른이 됐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그래도 순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법률 상담 봉사도 하고요. 강연도 다녔습니다. 학교, 기관, 단체. 불러주는 곳이면 어디든 갔어요. 오늘도 강연이 있었습니다. 여성 법조인 모임이었어요. 젊은 여자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모였습니다. 순자가 단상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박순자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요, 8살까지 이름이 없었습니다. 강연장이 술렁였어요. 순자가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아들만 원했어요. 딸은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름을 안 지어주셨어요. 넷째가 아들이면 그때 지어줄게. 그랬습니다. 젊은 법조인들이 숨을 멈췄어요. 저는 셋째로 불렸어요. 8살까지요. 학교도 못 갔어요. 계집애가 무슨 학교야? 그랬거든요. 14살에 시집 팔려갈 뻔했어요. 논새 맞이기예요. 강연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집에서요. 새벽에 몰래 나왔어요. 순자가 잠깐 멈췄어요. 서울까지 걸어오고 버스 타고 또 걸어오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검정고시 봤어요. 공장 다니면서 야간 대학 갔고요. 29에 사법고시 붙었습니다. 5번째 도전이었어요. 박수가 터졌어요. 순자가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에요. 강연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요, 오랫동안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40년 동안요. 순자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연하죠. 이름도 안 지어주고 학교도 안 보내주고 팔아넘기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순자가 청중을 둘러봤어요. 미움은요. 저를 갉아먹었어요. 판사 되고 성공하고 남들 보기에는 다 이룬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늘 무거웠어요. 아버지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밀었어요. 40년 동안 그랬어요. 40년이요.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를 다시 만났어요. 법정에서요. 아버지가 피고인으로 왔어요. 강연장이 술렁였어요. 사기죄였어요. 노인들 돈을 떼먹은 거예요. 저는 방청석에 앉아서 아버지를 봤어요. 40년 만에요. 순자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초라하게 늙어 있었어요.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고 예전에 그렇게 무섭던 사람이요. 불쌍한 노인이 돼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순자가 눈물을 닦았어요. 미움은요. 상대방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남는 거예요. 제가 40년 동안 미워한다고 아버지가 달라졌나요? 아니요.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저는요. 40년 동안 가슴에 돌을 품고 산 거예요. 무거운 돌을요. 순자가 가슴을 쳤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미움을 놓자고요. 용서한 거냐고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용서는 못했어요. 아버지가 한 건 분명히 잘못이니까요. 그런데요. 미움은 놓았어요. 순자가 미소 지었어요. 이해하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그 시대가 어땠을까? 아버지도 힘들었을까? 그랬더니 조금 편해졌어요. 순자가 청중을 봤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 당연해요. 잘못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요. 미움을 너무 오래 품고 있으면요.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져요. 순자가 가슴을 가리켰어요. 여기가요. 무거워져요. 그러니까요. 적당한 때가 되면요. 놓아주세요. 미움을요. 순자가 미소 지었어요. 용서 안 해도 돼요. 그 사람 잘못은 잘못이에요. 그런데 미움만 놓으면 돼요.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박수가 터졌어요. 큰 박수였습니다. 박수가 끝나고 순자가 다시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강연장이 조용해졌어요. 이름이요. 순자가 웃었어요. 저는 8살에 이름을 받았어요. 박순자, 순할순, 아이자. 순한 아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지어줬는데요. 그 뜻이 좀 그랬어요. 순하게 말 잘 들어라. 그런 뜻 같았거든요. 저는 그 이름이 싫었어요. 한동안요. 순자가 잠깐 멈췄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좋아요. 왜냐면요. 이름의 뜻은 받는 사람이 정하는 거니까요. 순자가 청중을 봤어요. 저는요. 순자를 이렇게 해석해요. 순은요. 순수할 순이에요. 순수하게 정의를 추구한다. 자는요. 아이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예요. 스스로 일어선다. 그래서 제 이름은요. 순수하게 정의를 추구하며 스스로 일어서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박수가 터졌어요. 순자가 미소 지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름도요. 여러분이 뜻을 정하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남들이 뭐라고 붙이든 내 이름의 뜻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저는 셋째로 불렸어요. 이름도 없이요. 그런데 지금은요. 판사 박순자예요. 순자가 가슴을 폈어요. 제가 만든 이름이에요. 제가 쌓아온 이름이요. 박수가 다시 터졌어요. 이번에는 기립박수였습니다. 강연이 끝났어요. 순자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젊은 법조인들이 다가왔어요.
선배님 감동받았어요. 저도 힘들었는데 용기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순자가 하나하나 손을 잡아줬어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법조계의 미래예요. 힘내세요. 미소 지었습니다. 강연장을 나왔어요. 밖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예뻤어요. 붉은 노을. 순자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보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순자가 미소 지었어요. 엄마가 보내준 바람이겠지. 아버지도 같이 보냈겠지.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어요.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순자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혼자 사는 집. 거실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진, 아버지 사진, 그리고 순자 자신의 사진. 세 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순자가 사진들을 봤어요. 오늘도 다녀왔어요. 인사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순자가 별을 세다가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뭐였을까? 이름 없이 태어나서 학교도 못 가고 팔려갈 뻔하고 도망쳐서 서울 오고 설거지하고 공장 다니고 검정고시 보고 야간 대학 가고 5번 도전 끝에 사법고시 붙고 판사가 되고 40년 만에 아버지 만나고 미움을 놓고 화해하고 어머니 떠나보내고 아버지 떠나보내고 지금은 혼자. 그런데요, 외롭지 않았어요. 순자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도와준 사람들, 복순 아줌마, 영호 오빠, 은퇴한 교수님들, 동료 판사들, 후배들, 그리고요, 어머니, 아버지도 다 마음속에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순자가 미소 지었어요. 창밖에 별이 반짝였어요. 순자가 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분들, 힘든 일 있는 분들, 상처받은 분들, 미움을 품고 사는 분들, 그분들한테 말해주고 싶다. 순자가 혼잣말을 했어요. 괜찮아요. 지금 힘들어도요. 나중에는 괜찮아질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요. 순자가 미소 지었어요. 미움은요. 적당한 때가 되면 놓아주세요. 용서는 못해도 돼요. 미움만 놓으면 돼요.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박순자 판사의 이야기예요. 이름도 없이 태어나서 셋째로 불리던 아이가 스스로 이름을 만들고 판사가 되고 40년 만에 아버지와 화해하기까지 긴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들어주셨잖아요. 끝까지요.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일 있으신가요? 가족 때문에 속상하신가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가요? 그러셔도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적당한 때가 되면요. 미움은 놓아주세요. 순자 씨처럼요. 미움을 놓으면요. 마음이 가벼워져요. 차별은 순자 씨를 꺾지 못했어요. 오히려 칼이 됐지요. 서러움은 이름이 됐고요. 그 이름은 누구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판사 박순자, 스스로 만든 이름, 스스로 쌓아온 이름. 여러분도요. 여러분만의 이름을 만드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요. 남들이 뭐라고 붙이든요. 내 이름의 뜻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